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을 맞은 박순덕입니다. 요즘은 혼자 사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조용한 집안에 저 혼자만의 발걸음 소리만 들려요. 그래도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서 동네 뒷산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산책길에서 만나는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안부를 묻고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소소한 행복을 찾아 살고 있지요. 저는 젊은 시절부터 은행과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평생을 걸쳐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이렇게까지 불어날 줄은 말이에요. 남편과 함께 손에 땀을 쥐고 모은 돈을 통장에 넣을 때마다 그게 우리 가족의 희망 같았거든요.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날 때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씩 살 길이 보이는 것 같네. 그런 말을 주고받으며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가진 건 별로 없었지만 희망만큼은 가득했거든요. 오늘은 제가 겪었던 참으로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수도 있는 그런 마음 아픈 이야기 말이에요. 저희 세대는 참 많은 걸 겪어왔습니다. 전쟁의 상처, 가난의 아픔, 그리고 자식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달려온 세월들.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어요. 저는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1952년생이니까 한국 전쟁이 한창일 때 태어난 셈이지요.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남의 밭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었고 어머니는 품팔이를 다니며 푼돈이라도 벌어오시곤 했습니다. 저에게는 오빠 둘과 남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그 시절엔 여자아이는 공부시킬 생각을 못했어요. 여자는 시집가서 남편 따라 사는 게 팔자다라는 게 당시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도 겨우 마쳤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중학교 갈 나이에 저는 집에서 농사일을 도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속골을 베고 점심때는 뙤약볕 아래서 김매기를 하고 저녁엔 닭장 청소에 돼지우리 치우기까지. 손은 늘 거칠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서 까매졌지요. 그런 제 모습이 부끄러워서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고개를 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성실하면 반드시 보답이 온다는 믿음 하나로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늘 해주시던 말씀이었거든요. 순덕아, 우리가 비록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이 온다. 19살 되던 해 저는 마을 청년회에서 만난 김철수 씨와 결혼했습니다. 남편도 저처럼 가난한 집 아들이었지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신혼살림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방 하나짜리 셋방에 이불 한 채와 밥솥 하나가 전부였어요. 혼수라고 가져온 것도 어머니가 손수 지어주신 치마 저고리 2벌뿐이었고요.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가득했거든요. 결혼 후 남편과 저는 작은 구멍가게를 차렸습니다. 가족 어른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셔서 겨우 마련한 작은 가게였어요. 과자며 라면, 기본적인 생필품들을 파는 그런 가게였지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매시장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남편은 자전거로 무거운 물건들을 실어 나르고 저는 가게에서 손님들을 맞았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엔 하루 종일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다가 저녁에 라면 1개 팔면 그게 그날의 전부인 날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저희는 꼬박꼬박 저축했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하루에 1,000원씩은 무조건 따로 모았어요.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못 모으겠다 이런 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믿고 맡겼던 곳이 바로 읍내에 있던 은행이었죠. 첫 통장을 만들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은행 직원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순덕입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제 이름이 적힌 통장을 받아들었을 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 작은 책자 안에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에게 은행은 단순한 돈 보관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꿈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였고 희망을 키워가는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매달 통장 정리를 할 때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잔고를 보며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응, 이렇게 계속 모으면 언젠가는. 그 언젠가가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저희에겐 그 희망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가게는 점점 번창했고 저희도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비록 자식들은 하느님이 주시지 않으셨지만 남편과 저는 서로만 있어도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늘 저에게 말했어요. 순덕아, 우리 둘이면 세상 무서울 게 없어. 아프거나 힘들 때도 서로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잖아. 정말 그랬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었어요. 물론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항상 대화로 풀어나갔죠. 그런데 인생이 늘 순탄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2015년 어느 가을 날이었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더니 순덕아, 가슴이 좀 답답한 것 같아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체증인 줄 알았어요. 소화제를 타서 드리고 좀 쉬세요 라고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급하게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근경색이라고 하시면서 빨리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구급차를 타고 시립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남편은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순덕아, 미안해. 갑자기 이렇게 되어서. 무슨 소리예요? 금방 나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6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동안 저는 한 번도 앉지 못했습니다. 계속 서서 응급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죠. 마침내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유족분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분께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유가족께 조의를 표합니다. 그 순간부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누군가가 저를 부축해 주었고 누군가가 물을 갖다 주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다는 게 이런 느낌인 줄 몰랐어요. 장례식장에서의 3일은 악몽 같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위로해 주셨지만 저는 그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순덕아, 일어나야지라고 깨워주던 남편이 정말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제야 현실이 느껴졌어요. 평소 같으면 남편이 다녀왔어? 라고 맞아주던 거실이 조용했고 2명이 앉던 밥상에는 그릇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베개에서 남편의 냄새가 났거든요. 그 냄새를 맡으니까 정말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적막한 침묵이 저를 맞았고 하루 종일 말할 상대가 없어서 제 목소리를 잊을 뻔했어요. 가게 일도 혼자 해야 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나르다가 잘 되지 않으면
예전엔 남편을 불렀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었죠. 같은 길을 걸어도 늘 손잡아주던 이가 없으니 세상이 텅 빈 듯 느껴졌습니다. 저녁에 TV를 보다가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도 여보, 이거 봐요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맛있는 반찬을 해놔도 맛있다고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더 힘들었어요. 잠들기 전에 남편과 나누던 하루 일과에 대한 대화, 오늘 뭐가 힘들었다, 내일은 뭘 해야겠다,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제야 알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며 이건 우리 둘이 함께 만든 삶의 기록이야 라고 스스로 위로했지요. 매달 넣었던 입금 내역들을 하나하나 보면 그때그때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아, 이때는 명절이라 용돈이 많이 들어서 조금밖에 못 넣었구나. 이달엔 가게가 잘 돼서 많이 넣었네. 그런 작은 기록들 하나하나가 남편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은행에서 통장 정리를 하고 나올 때면 남편이 제 옆에서 함께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덕아,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았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은행에서 위로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2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큰 슬픔 속에서도 가게 일을 혼자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물론 예전만 못했지만 그래도 생활은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무거운 물건을 나르다가 허리를 다쳤고 장시간 서 있기도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가게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동네 후배가 가게를 인수하겠다고 해서 권리금을 받고 넘겨주었죠. 그러면서 저는 완전히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거든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할 일이 없어지니 더욱 외로웠어요. 가게를 할 때는 그래도 손님들과 이야기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혼자만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은행 가는 것이 거의 유일한 외출이었습니다. 꼭 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 있는 곳에 가고 싶어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면서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 몸단장에 소홀해졌던 거예요. 혼자 살다 보니 굳이 예쁘게 차려입을 이유도 없었고 어차피 볼 사람도 없으니까 대충 입고 다녔습니다. 머리도 자주 감지 않았고 옷도 며칠씩 같은 걸 입곤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나 봅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평소처럼 은행에 갔습니다. 그날은 정기예금 만기가 되어서 연장하러 간 거였어요. 은행에 들어서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47번이었죠. 그때 대기번호는 32번이었으니까 한참 기다려야 했어요. 로비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옆 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슬슬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떨어진 자리로 가서 앉는 거예요.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온 사람도 그 다음 사람도 제 옆자리는 피하고 다른 곳에 앉더라고요. 왜 그럴까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불쾌해하는 것 같은 표정들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동안 정신이 없어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머리도 감지 않아서 냄새가 났구나. 부끄러웠지만 이미 번호표를 뽑았으니 그냥 기다렸어요. 얼른 일 보고 나가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47번이 호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창구 직원이 제가 가는 걸 보더니 갑자기 잠시만요라고 하면서 다른 직원과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객님, 죄송한데 시스템 점검 중이라서 조금 기다려 주시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48번, 49번 고객들이 다른 창구에서 업무를 보고 나가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그냥 기분 나쁘다는 생각만 들었죠. 30분을 더 기다린 후에야 창구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태도가 확연히 달랐어요. 다른 고객들에게는 어서 오세요 고객님이라고 웃으면서 인사하던 그 직원이 저에게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짧게 묻더라고요. 정기예금 연장하러 왔다고 했더니 통장과 신분증을 달라고 했어요. 서류를 확인하는데 뭔가 귀찮아하는 표정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한 고객이 제 옆을 스치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 어디서 냄새가 나잖아. 왜 이런 사람을 그냥 두는 거야? 다른 고객들 생각은 안 하나?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하는 소리라는 걸 아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꽂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돌리고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저는 30년의 세월 동안 쌓아온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창구 직원도 듣지 못한 척했지만 표정을 보니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빨리 업무를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예금 연장 절차는 5분도 안 걸렸어요. 평상시 같으면 다른 상품도 안내해 드릴까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이런 말을 해주던 직원이 그날은 서류만 건네주고 다음 분을 부르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은행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가면서도 뒤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좀 그렇긴 하네. 나이 들면 몸 단장도 안 하나? 그 소리들이 제 등 뒤에서 창처럼 날아오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머리는 부시시하고 옷에서는 정말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제야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마음이 덜 아픈 건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그 은행을 찾았는데 하루아침에 그런 취급을 받다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첫 통장을 만들던 날, 매달 예금하러 가던 날들, 대출 받아서 집을 사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남편이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뒤척이다가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그 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은행 직원들이 코를 막는 꿈.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다시 가자.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자.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처음으로 옷장을 열어봤어요. 그동안 입지 않고 있던 정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식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입던 옷들이었죠. 그 중에서 가장 단정한 검정색 정장을 꺼냈어요. 남편이 이 옷 입으니까 완전 다른 사람 같다고 했던 그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목욕이었습니다. 떼수건으로 등도 밀고 머리는 린스까지 아주 깨끗이 감았어요. 그러고 나서 화장품도 발랐습니다. 남편 살아계실 때 쓰던 화장품들이 화장대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파운데이션, 립스틱 하나하나 바르면서 거울을 봤어요. 확실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머리도 고데기로 말아서 예쁘게 했어요.
남편이 제일 좋아했던 스타일로 말이에요. 그리고 목걸이도 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20주년 때 사준 금목걸이였어요. 평소에는 아까워서 잘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수도 뿌렸어요. 남편이 좋아했던 그 향수.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어제의 그 초라한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품이 있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래, 이게 나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은행에 가기 전에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제 금고에서 도장과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여러 은행에 돈을 분산해서 넣어뒀어요. 남편 살아계실 때부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행복은행, 서울은행, 보배은행, 농업은행. 여러 곳에 나누어서 저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내가 과연 얼마나 모았을까?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돈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실히 모으기만 했지 정확히 얼마인지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날 밤 곰곰이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모은 돈들, 가게 운영하면서 번 돈들, 그리고 그 돈들이 복리로 불어난 것들. 게다가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집값도 상당히 올랐고요. 대충 계산해봐도 수억은 될 것 같았어요.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어서 각 은행별로 잔고를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무시당한 게 너무 억울했거든요. 단정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이웃 할머니가 어머, 순덕 씨 오늘 어디 좋은데 가세요? 라고 물을 정도로 달라 보였나 봐요. 그냥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요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오늘은 남다른 날이 될 거야 라고 다짐했어요.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였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안내 직원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제와는 180도 다른 태도였어요. 같은 사람인지도 헷갈릴 정도였죠. 번호표를 뽑고 대기 의자에 앉았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제 옆에 앉더라고요. 어떤 아주머니는 좋은 향수 쓰시네요 라고 말까지 걸었어요. 참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와 오늘의 차이가 뭔가요? 그냥 깨끗하게 씻고 좋은 옷을 입었을 뿐인데.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어요.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창구로 걸어가면서 어제 그 직원이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다른 창구에 있더라고요. 새로운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재산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출할 생각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조금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전 재산을 인출하신다고요? 혹시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일단 정확한 잔고부터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제 통장과 신분증을 받아서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그 직원의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러더니 다른 직원을 불러서 뭔가 속삭이더라고요. 그 직원도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몇 분 후 과장으로 보이는 분이 나왔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지점 과장 김영호입니다. 혹시 VIP실에서 상담 받으시겠어요? VIP실? 저는 한 번도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왜 그래야 하나요?
여기서 하면 안 되나요? 아, 그게. 고객님께서는 우리 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고객이시거든요. 좀 더 편안한 곳에서. 프라이빗 뱅킹? 그게 뭔지도 잘 몰랐지만 뭔가 대단한 것 같았어요. VIP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정말 호화로웠어요. 가죽 소파에 커피까지 나오고 김 과장이 정중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고객님의 이 지점 예금 잔고가 현재 6억 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금융 상품까지 합하면 약 8억 원 정도 되시네요. 8억? 저도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고객님께서 전 재산을 인출하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다른 투자 상품도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 다 인출해야 하나? 하지만 어제의 그 기분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 무시당했던 느낌,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순간. 다른 은행들 것도 모두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현금으로 얼마까지 인출이 가능한가요? 김 과장이 당황해 했어요. 현금으로는 한 번에 1억 원 이상 인출하시려면 미리 신청하셔야 해서 혹시 오늘 당장 필요하시면 5천만 원 정도는 그럼 5천만 원 인출해 주세요. 현금으로요. 네. 그런데 정말 괜찮으신가요? 뭔가 문제가 있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30분 정도 후에 5천만 원 현금이 준비되었어요. 그런 큰 돈을 현금으로 본 건 처음이었어요.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고객님, 정말 이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셔도 되나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잠깐만 들고 있을 거예요. 돈을 든 가방을 들고 VIP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오니까 모든 직원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소문이 퍼진 것 같았어요. 저 할머니가 8억이나 가지고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요. 그때 어제 저를 무시했던 그 직원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직원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제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직원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뵈었던 것 같은데. 그 직원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제는 어제는 시스템 점검 때문에 오래 기다리게 하셨죠?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그 직원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거짓말을 한 게 들통난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과 고객들이 모두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어제 그 상황을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30년 동안 이 은행을 믿고 맡겨왔는데 하루아침에 그런 취급을 받으니까 참 서운하더라고요. 순간 은행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눈치채는 것 같았어요. 김 과장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고객님, 혹시 무슨 일이? 저는 김 과장에게 말했어요. 과장님, 직원 교육을 다시 시켜주세요. 고객은 겉모습이 어떻든 고객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뢰하고 찾아주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김 과장이 그 직원을 쳐다보며 상황을 파악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은행을 나가려는데 어제 저에게 냄새 난다고 했던 그 고객도 있었어요. 그 사람도 저를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얼굴이 어색해 보였어요.
은행 문을 나가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속은 시원했지만 동시에 허무했어요.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달라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내가 잘한 걸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집에 돌아와서 5천만 원 현금을 테이블에 놓고 한참 바라봤어요. 정말 많은 돈이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큰 돈이었죠. 하지만 그 돈을 보면서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뭐가 중요한 거지? 30년 동안 모은 돈이 28억이든 2억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그 돈을 모으면서 남편과 함께 했던 시간들,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마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은행에 갔어요. 그 5천만 원을 다시 입금하러요. 김 과장이 놀라워했어요. 고객님, 마음 바뀌셨나요? 네, 생각해보니 여기가 제 돈이 있을 곳인 것 같아서요. 30년 동안 맡겨뒀는데 한 직원의 실수 때문에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잖아요. 김 과장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객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실수했던 그 직원도 다시 찾아왔어요. 고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그 직원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괜찮아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앞으로만 조심하세요. 그 이후로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제대로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게 된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머리도 정기적으로 미용실에서 하고 옷도 새로 사서 입고 혼자 살아도 저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사람들을 피했는데 이제는 먼저 인사도 하고 가끔은 차도 마시러 놀러 가요. 무엇보다 은행에서의 그 경험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사람은 정말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누구든지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고 자기만의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서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 모든 사람은 똑같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지금도 가끔 그 은행에 가면 그때 일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요즘은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제가 경험했던 그 외로움을 다른 분들도 느끼실 텐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생각해요. 이분도 젊었을 때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을까? 어떤 사랑을 하셨을까? 겉으로 보면 그냥 외롭고 가난한 할머니, 할아버지 같아도 그 속에는 누구보다 깊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할머니 같지만 제 안에는 30년의 사랑 이야기가, 평생의 노력이, 그리고 남편과 함께 꾸었던 꿈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진짜 저의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8억보다 더 소중한 재산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는 누구보다 값진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 거예요. 힘들었던 시간들, 행복했던 추억들, 사랑했던 사람들.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겉모습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더 깊이 느끼게 돼요. 젊었을 때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겉모습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진짜 아름다움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그날 은행에서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생각이 짧았던 거죠.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실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런 실수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에 안 좋은 일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하고 차별하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사람들을 믿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하거든요. 다만 가끔 생각이 부족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으로서,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에게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는 매일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해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을까, 누군가를 오해하지는 않을까, 항상 조심하면서요. 그리고 제가 받았던 상처들도 용서하려고 해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결국 제 마음만 아프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순덕아, 나 없어도 잘 살아. 그리고 미워하지 말고 살아.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누구를 미워하면서 살면 그 미움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뜻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해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가끔은 화가 나고 억울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을 다스려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화나는 일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보다는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을 더 많이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 감사한 일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해요. 아침에 눈 떠서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따뜻한 집에서 잠들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30년 동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었던 것, 그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느끼게 돼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저도 8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있지만 남편이 없는 하루하루가 더 힘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불행한 건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행복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거창한 꿈이나 목표가 아니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을 말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래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외롭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따뜻한 관심 한번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마디, 괜찮으세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도우며 살아간다면 분명 더 따뜻한 세상이 될 거라고 믿어요. 비록 늙고 가진 게 없어 보인다 해도 그 속에는 누구보다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걸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각자가 모두 특별하고 값진 존재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